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복지 국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웰페어 이슈 편집위를 맡고 있는 김프로 김일영입니다. 저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웰페어 이슈가 이번 22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맞이해 각 후보자를 초청해 후보자의 복지국가 철학과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선거 과정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였습니다. 이런 욕구에 부응하여 웰페어 이슈와 세바사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터뷰는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후보자 캠프에 보내드렸고, 그중 하나는 후보자가 직접 골라 답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질문들은 설정한 주제 안에 녹아내려 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톡톡 묻는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신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이명묵입니다. 우리는 후보의 견해에 피력을 돕는 이들로 분위기의 주도권을 후보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뾰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담담하게 풀어가며 후보자의 매력을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후보 간의 공정성을 위해 편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말 것 그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캠프에 공지한 대로 시간 안배를 잘 부탁드리며, 물론 저희도 그 흐름을 돕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톡톡 묻고 톡톡 답하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박일규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장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도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문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위상은 공정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고 일을 해왔습니다. 철저하게 헌신을 좀 강요당해 왔었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의 위상들은 지켜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선배, 후배, 동료 사회복지사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를 결심했고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그 첫걸음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정치 참여와 정치 세력화, 정치적 위상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력한 사회복지사 정치 세력화를 만들고 사회복지사의 힘을 지키고 찾아주는 일, 공정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일을 저 박일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저 박일규가 140만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들과 큰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공지했고 페이스북으로 알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세바사와 웰페어 이슈가 복지국가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묻겠다고 하니 한사협 회장을 뽑는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의문을 표하는 분도 계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박일규 너 복지국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복지국가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들, 직접 행동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한다. 예. 그것이 아마 복지국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긴장했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질문하시는 줄. 예. 사실은 질문을 좀 했는데, 예. 그래서 뒷부분에 네. 또 그 연관된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저희가 뒷부분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아까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할 정체성에서 좀 중복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이제 복지 분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제 후보자님은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더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것이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각각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복지가 조금 더 축소되고 그런 자원이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자원의 뭐 효율성 아니면은 좀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성이 더 높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선별적으로 가는 거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이 한정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선별적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뭐 무상복지라든가 무상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를 할 때 약간은 이제 보편적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시지만 네네. 선별적 복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무게중심은 어쨌든 보편적 복지에 있으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시는 거죠. 이게 협회가 이제 그렇게 중심을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회장님 되시면서 이제 조율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는다면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딱 정리하시면 어디로 정리를 해줄 수 딱 있을까요? 정한다 그러면은 네 보편적 복지로 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그 정부 영향이나 표현을 보면은 어떤 선별적 복지를 지금 지향한다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만약 회장님이 되신다면은 이러한 대정부의 관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사업의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좀 조율해 가실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좀 두터운 그 약자 복지를 조금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예산이라든가 뭐 국가가 편성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축소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는 정부와 협상력을 좀 높이는 것들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현하거나 뭐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에 좀 위축돼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앞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정치 세력화들을 좀 높이는 일이 이 협회가 가진 아주 당면한 문제고 해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협상이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이번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다 또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협상을 이제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도 협상을 하기까지는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결집하고 있느냐,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위상들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아니면 어쩌면 개인이나 한두 명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한두 명의 인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17개 시도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앙협회가 좀 만들고 정부와의 어떤 협상이 안 되면 이제 투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협상이 안 됐던 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연대가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표 회장님이 되시면 저희가 중앙에서 이 전국에 있는 이 사회복지사들을 연대하기 위한 방법이 혹시 구체적으로 제가 자꾸 구체적인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좀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연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분산돼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도 이제 전국을 좀 다녀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앙에 있는 단체들이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그 양분화되어 있는 조직들을 좀 하나의 조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대회를 했고 지역아동센터 권익위 대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협회 내에 복지국가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연대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협회가 만나야 된다. 예, 이제 대립 관계를 우리 그 같은 연대나 그 단체하고의 대립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하고 대립을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복지국가위원회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복지국가위원회가 이제 현재 했던 상황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부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올해 이제 대선에서의 활동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에서 사당 후보들이 협회를 방문했다라는 거는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 이상으로 전국적으로도 각 그 후보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특히 경기도도 양 후보 경기도지사를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수위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강화시켜서 뭐 우리가 그 정책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3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좀 활동해서 이끌어오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돼서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뒷부분에 또 설명드리고 이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좀 시간이 없지만 이런 걸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네. 추가로 네. 우리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과연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한 거죠.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을 위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저는 회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많은 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표현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 회원들을 하나로 묶고 그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앙협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회원 중심의 네네네. 다이나믹한 그걸 좀 기대해 보면서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실천 사례를 묻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 합니다. 저희가 계속 구체적 얘기다 보니까 좀 부담은 가시겠지만은 한계는 있겠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쭉 해왔지만 아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광고라든가 어린이병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있는 주거권과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모금 운동에 참여하는 정도의 활동을 좀 해왔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이다라고 보면은 경기복지 시민연대의 조직위원장으로 우리 회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현재도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협회에서는 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서 참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할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겠지만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학교, 노무학교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그런 이해도를 좀 높이는 활동,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정치학교, 노동학교를 좀 운영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복지국가가 되려고 하면 이제 풀뿌리 기초 단위부터 잘 정리돼서 그 의제들이 올라와서 이제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 협회 회장님을 하셨으니까 경기도 협회와 회장으로서 복지국가 운동의 이제 어떤 실천 전략으로 이렇게 풀뿌리 지역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혹시 그런 실천 사례와 더불어서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시면은 앞으로의 이제 어떤 실천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 혼자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런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학교, 노동학교 이런 걸 통해서 회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경기협회에서 좀 진행을 해왔고요. 나름 그래도 경기협회에서 정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정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 우리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학생 때부터 좀 정치에 참여하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청년이면은 청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협회가 조금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프로님 나중에 네. 또 비슷한 주제가 있으니까 듣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역시 세바사의 그 대표적인 역할에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사실은 질문이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서 있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할 수 없고 인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콕 집어서 여성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 복지관 관장이 여성 사회복지사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징역 3년형을 받고 실형 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에도 모 복지관에서 같은 복지관 관장, 그러니까 전현직 관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임삼다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도 언급한 관장 중 한 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을 때도 이미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처벌받지 않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관장님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사회복지계 특성상 사실은 쉬쉬해서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해를 저지르면 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신상의 불이익도 없으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결국 우리가 내부에서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성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가해자는 성추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 기미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기 전까지의 그 윤리위에 들어온 이런 제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징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왔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뭐 그 들어와서 한 2건 정도 지금 한 건은 지금 해결 그 징계위 안에서 이제 논의 중에 있고 한 건은 좀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떻게 규정 안에 집어넣고 회원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됐었던 회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해결책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면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단편적으로 누구의 문제다라기보다는 모두가 존엄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장이든 아니면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든 모두가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는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에서 2건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하신 지 한 3년 되시는 건가요? 몇 년? 3년 되셨죠. 3년 동안에 2건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위원회의 신뢰 부분이지 없지 네네네. 않았을까? 굉장히 맞습니다. 수에 네네. 비해서는 2건만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 활성화를 그럼 어떻게 시킬 수 그래서 있는지. 위원회 안에 이제 참여하는 구조들을 보면 저처럼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는 뭐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그 인권 단체에 있는 분들로만 별도로 좀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회복지사협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명히 바로 누구다라는 게 다 특정지게 그쵸.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팀들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도 사실은 저도 피치 못하게 자칫 잘못하면은 외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또 이렇게 저희 위원회 중에서도 뭐 변호사나 이렇게 네네네. 노무사 계셨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는 같이 또 회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기다려야 네네네.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 뭔가 좀 답을 준다라든가 가해자랑 어떤 분리라든가 뭐 어떤 조치를 좀 바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맡겼을 때 저희 조직의 사회복지 현장이 일반 기업과는 또 다른 조직이어서 그것도 또 실현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냥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런 뭐 사례가 있어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해도 같은 그 기관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맞아요.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따로 떨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숙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뭐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긴 했는데, 그래도 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에 대한 그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좀 지내왔고 결국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사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기관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밖으로 좀 낼 수 있는, 좀 힘을 좀 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협회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이제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좀 만들어줘야
것이 지금 협회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사회복지사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여성사회복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인권 침해 등 부조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현장에서 이렇게 가해지는 인권 침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인권 침해했을 때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권과 관련된 거는 어느 누구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용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직장 내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 직원과 직원과의 관계들이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의 현장에서는 뭐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근로 관계, 근로 환경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후원과 종교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각적인 각도로 좀 봐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 경영, 우리가 뭐 말씀하는 인권 친화적인 경영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꾸준히 어떤 직장 내 문화를 좀 선도하는 사업들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네,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협회장으로서 많은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관계는 조금 더 제가 좀 나중에 정책에서 풀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지도의 문제로 인해서 고용 불안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의해 사업이 통폐합되거나 전환 등의 이유로 폐업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규적으로 취업한 사회복지사의 고용 불안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데 이 문제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운영법인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뭐 전체 직원이 다 퇴사를 했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고용 승계나 이런 보장들이 보장을 좀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낫다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인이 바뀌게 되면은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뭐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지역에서 역할을 좀 다 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와 갖고 있는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나 노동권 침해 등 문제가 사라졌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 제도만으로 이 노동권 침해나 고용 불안이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이라든가 낮은 임금 체계, 현장의 안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어요.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들인데 좀 민간에 많이 떠넘기려고 하고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국가가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들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경력도 좀 100%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정부와 협상하고 안 되면은 투쟁이라도 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관장을 네네. 겨 계시기 때문에 법인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신분이라서 그런데 이제 관장이 또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가다한 책임도 져야 되고 반면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법인이나 지자체들은 이런 이제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탁 구조에서 조금 변경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시장, 시, 군, 구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적어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너무 이제 민간에다가만 맡겨놨더니 민간은 또 민간 나름대로 위탁과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계속 유지하려고만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위탁과 수탁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저희가 보통 이제 보조금이라고 내려주잖아요. 보조금보다는 운영비를 그 국가에서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은 민간에서 조금 더 보조해서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너무 보조금으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책임도 사실은 너무 민간에다만 이제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위수탁과 관련된 협약이나 규정 안에서는 좀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탁 수수료를 준다거나 이런 그쵸, 개념으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안들을 네네. 협회 중심으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노동조합이 잘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중 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사실 실제 현장에서 불명확한 것도 한몫이라고 보는데요. 최근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의를 현실화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는 사실은 그 위수탁 구조라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지 못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노동조합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만들어 가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그 법 개정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네. 그 법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에서는 아마 그 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에도 들어가는 게 저희 실질적인 이 노동자 사용자 정의 현실화되는 문제의 해결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고용 문제는 사회복지사 협회 사무처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각 지방의 사무처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협회장이 교체되면 사무처 직원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좀 생기곤 합니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은 중앙협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복지 사협회의 전반적인 그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협회장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있었던 직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취업 과정에서의 이게 공정한가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됐지만 일단은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분들과 그래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고 현재까지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무국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사무국의 안정화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국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도 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무국의 안정화는 정규직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비정규직들이 양산되는 것도 협회에서는 최대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협회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안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중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그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아마도 첫 번째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한 사업의 정체성을 사회복지사의 권익단체로 한정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첫 번째 저희가 사업이나 뭐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면 협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국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 모두에게 어떤 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최대한의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가 운영되는 거는 회원들의 회비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사회복지사들 전체를 대변하겠지만은 그래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아주 최우선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정체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네. 어쨌든 회원 중심의 권익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좀.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 회원 중심의 권익인데 회원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네네. 뭐 사실은 이 불평등 문제라든가 빈곤 네네네, 문제를 그쵸. 네.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의 권익만 해결을 해주면 그 사실은 처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이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하는 현장이나 사회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더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어떤 그 보장들은 전국이 좀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중심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편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권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지역 주민,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협회가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불평등이나 빈곤 문제, 그 기후 위기 이런 네네네.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약자인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장의 이용자분들, 클라이언트들이 그럴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민들은 어떠신지, 그게 정체성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ESG 경영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도입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후 환경이라든가 지금 빈곤과 관련된 그리고 불공정한 부분들 협회가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격변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출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지향적인 측면에 상징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뭐 기후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뭔가 해야 될 그래도 기본적 책무 외에 그래도 어떤 것들이 좀 강조되면 좋을까요? 사회 불평등한 부분에 저희가 좀 더 나서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기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영도 좀 투명하게 신뢰받게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 지금 우리 세바사나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 중에 주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불평등의 소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것에 협회가 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협회가 나름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원회 구성들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주 달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근데 그 저희가 뭐 이제 어쨌든 네네. 선진국 자고 일어난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에부터 지원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는
이제 글로벌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가져가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의 사회복지 사협회의 정체성이 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이제 내세운 공약 안에도 좀 있지만 그 해외에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습이나 아니면 좀 인정을 좀 받고 좀 대외적으로 좀 나설 수 있게끔 하는 역할, 그다음에 국내 코이카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현장으로 좀 나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행동에 있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빈곤 퇴치를 위한 내지는 어떤 이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 행동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토론회 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대회 안에서 좀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해서 끊임없이 좀 일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 사실은 협회 혼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좀 생각지 않고요.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 그다음에 그런 사회 단체들과 또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연대를 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종관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예정된 시간과 이런 데 잘 진행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사회복지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 중 우리가 선택한 질문 하나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후보자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택한 질문입니다. 심프로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 출마하신 5분 모두 개혁 성향보다는 수구 성향이 강하다고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영달을 위해 출마한 게 아니라면 분명 한 사업에 무엇인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5분 모두 그간의 행적을 보면 수구 성향이 강해 9호 이상에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의문을 불식시킬 만한 그간의 성과물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개척해 나가실지 구체적인 플랜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 질문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질문이 제가 수구인가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의 성과 사실은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협회가 그간에 어떤 문제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경기협회장 출마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경기협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 그다음에 안정화 시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고요. 플랜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협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세력화 문제 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당 후보 방문 엄청났고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협회가 좀 힘을 가져야지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요구에 맞게끔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시도별로도 균형 발전도 필요할 거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볼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좀 체계를 좀 만들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네, 질문이 답변해 주신 게 죄송합니다. 네. 협회 개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회가 현재까지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어 왔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힘들을 좀 같이 키워나가는 역할, 그래서 정치적 역량,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들을 좀 만들어가고 같이 좀 힘을 모으는 일에 이제 협회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7개 시도와 같이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균형 발전, 시도가 골고루 균형 발전해서 시도에서의 참여들을 좀 독려시키는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윤리강령도 너무 오래되어 있지만은 좀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사회 행동이라든가 사회 정의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든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여기까지 역할들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권자 질문은 우리 후보자께서 선택하신 질문인데요. 질문 중에 38번 문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38번은 그 사회복지 현장에는 자치구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복지 시설들이 있고 이곳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사회복지사들이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소규모 기타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함께 연대할 연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복지시설이 모두 사회복지사 처우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시설 운영의 차별 속에서 목소리 낼 창구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협회장이 되신다면 이 규모에서나 세력화에서나 법제화에서 밀리고 소외된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현장의 변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질문인데 경기도에도 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남의 사회복지회관 같은 뭐 비슷한 사회복지관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경력이나 아니면은 처우나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시군조례에서 뭐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라든가 뭐 여성 관련 시설들도 뭐 마찬가지 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서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도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기관 자체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인 미만 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는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시간의 근무라든가 연장 근로, 그다음에 뭐 각종 수당들이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일단은 뭐 현황 조사를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황 조사를 통해서 뭐 경력 인정을 위한 법 제도화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거고,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안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좀 이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뭐가 해당되는지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는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받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유권자 질문까지 그 선택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로서 못다한 이야기와 마무리 발언을 좀 아주 축약해서 멋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제가 잘 답변을 드렸는지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이제 선거운동에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준비해 주신 우리 세바사와 웰페어 이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를 포함해서 중앙협회와 시도협회가 정치 세력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에게 힘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당 대통령 후보가 협회를 방문했듯이 앞으로의 이 정치 세력화의 길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치 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우리 동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 박일규가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원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고, 또한 협회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는 협회가 좀 될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저 박일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복지국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세바사와 함께 협회도 적극 참여하고 복지국가위원회를 좀 확대 개편해서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호 1번, 일자라는 일규, 1번 박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를 다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회의 아름다운 행진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이 방의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